볼테르가 평가한 중국 제2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국의 기술과 학문, 그리고 17세기 이후의 중국에 대한 볼테르의 평가를 소개합니다. 본 영상에 출처가 되는 자료와 볼테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의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도시들은 화포가 등장하기 전까지 당시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던 상식적인 방어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해자와 두꺼운 성벽과 망루가 전부였다. 중국이 대포를 쓰기 시작한 뒤에도 유럽식 요새 도시를 흉내내지는 않았다. 대신 다른 나라들이 도시 하나하나를 요새로 만들 때 중국은 나라 전체를 하나의 요새로 만들었다. 기원전 137년에 중국을 타타르로부터 지키기 위해 세운 만리장성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 실용성과 규모를 함께 놓고 보면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위에 놓일 만하다. 만리장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타타르인들이 중국의 내분을 틈타 침입하고 지배하는 일을 끝내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국가의 제도나 운영 방식이 약해지거나 바뀐 것은 아니었다. 침략자의 땅은 곧 중국의 일부가 되었고 중국을 다스리게 된 만주 타타르인들 역시 무력을 준 채로 결국 자신들이 차지한 나라의 법과 질서에 스스로 복속했을 뿐이다. 공자의 책 제3권에는 무장 전차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그의 시대에는 각 지방의 통치자들이 황제에게 내 필의 말이 나란히 끄는 전차 1000대를 의무적으로 바쳐야 했다. 반면 공자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시인 호메로스는 2필이나 3필이 끄는 전차만 언급할 뿐이다. 중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4필 전차를 사용했고 실제로 그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었던 셈이다. 중국에서는 페르시아에서 다리크 금화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금과 은으로 된 주화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 강희제는 이런 옛 화폐를 무려 3000개나 모아두었고 그 중에는 인도에서 들어온 것들도 많았다. 아시아에서 기술과 공예가 얼마나 오래전에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다만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금이 공통된 가치 기준이 아니었고 네덜란드처럼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다. 은도 마찬가지로 화폐로 쓰이지 않았고 무게와 순도가 곧 가격을 결정했다. 실제로 화폐로 주조된 것은 동전뿐이었고 자의적인 가치가 부여된 것도 그것뿐이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종이로 지급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일은 나중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반복된다. 다만 중국은 신용을 늘려 국가의 부를 키우는 공공은행 제도만큼은 끝내 도입하지 않았다. 자연의 조건이 좋은 이 나라는 오늘날 유럽에서 재배되는 과일 대부분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유럽에는 없는 작물도 여러 지니고 있다. 밀과 쌀, 포도, 채소, 각종 나무가 땅을 가득 메운다. 다만 포도주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늦은 시기였고 그 전까지는 쌀로 빚은 도수가 있는 술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비단을 생산하는 그 곤충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그 곤충의 고치로 천을 짜는 기술은 꽤 늦게서야 페르시아로 전해졌다.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만 해도 비단은 극히 희귀해서 유럽에서는 금과 같은 무게로 값이 매겨질 정도였다. 곱고 새하얀 종이 역시 중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다. 끓인 대나무 섬유로 종이를 만들었다. 도자기와 그 특유의 아름다운 유약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럽은 이제서야 그 기술을 흉내내고 비슷한 수준에 이르기 시작했을 뿐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유리를 만들어 왔지만 품질 면에서는 유럽의 유리만큼 맑고 투명하지는 않았다. 인쇄술 또한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그 방식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찍는 것으로 훗날 15세기 마인츠에서 구텐베르크가 사용한 방법과 본질적으로 같다. 문자들을 나무에 새기는 기술만 놓고 보면 중국 쪽이 오히려 더 정교했다. 다만 금속 활자를 만들어 조합하는 유럽식 인쇄법은 훨씬 효율적이지만 중국에서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알파벳을 전제로 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상형 문자를 버리려 하지 않았고 그만큼 오래된 방식에 강하게 매달려 있었다. 종은 중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왔다. 프랑스에 종이 들어온 것은 서기 6세기 이후의 일이다. 중국에서는 연금술이 발달했고 비록 물리학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화약을 만들어냈다. 다만 이 화약은 전쟁이 아니라 축제와 불꽃놀이에 쓰였고 그 기술만큼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났다. 전쟁에서 화약을 쓰는 법은 훨씬 뒤에 포르투갈인들이 가르쳤고
대포를 주조하는 기술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전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이런 무기를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도덕적 미덕으로 치켜세울 수는 없다. 그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나침반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배의 항로를 잡는 도구로까지 활용하지는 않았다. 항해는 늘 해안선을 따라 이루어졌다. 땅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내주는 나라에 살았기에 유럽인들처럼 세계의 끝을 찾아 나설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나침반도 화약도 그들에게는 일종의 신기한 물건에 지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부족하거나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들은 천문학을 관찰의 학문, 곧 눈과 인내로 쌓아 올리는 지식으로서 깊이 있게 다루었다. 하늘을 끈질기게 바라보며 일어나는 현상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그 성과를 다음 세대에 넘겼다. 태양의 운행을 365일과 4분의 1로 나눈 점도 우리와 같다.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의 위치가 조금씩 밀려난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달을 7일 단위에 주로 나누어 써왔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인도에서도 쓰였고 칼데아, 즉 바빌로니아를 거쳐 유대라는 작은 나라로 전해졌지만 그리스에서는 끝내 자리 잡지 못했다. 베이징에는 아스트롤라베와 혼천이가 가득한 천문대가 있다. 정밀함만 놓고 보면 유럽의 기구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시아의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수준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이토록 많은 것을 발명해낸 민족이 왜 기하학에서는 기본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는지는 놀라운 일이다. 중국인들이 기하학의 기초를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유클리드가 그것을 체계화하기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강희제는 얼마 전 이 황제의 곁에 있던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학식 있고 가장 현명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인 파레냉 신부에게 우 임금이 이미 거의 4000년 전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 한 지방의 지도를 만들었다고 직접 말해주었다. 파레냉 신부 역시 기원전 1100년에 쓰인 한 문헌을 인용하면서 서양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알려진 그 증명이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정리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묻게 된다. 이렇게 먼 옛날 이미 높은 단계에 도달해 놓고도 왜 중국인들은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 왜 그들의 천문학은 그렇게 오래되었으면서도 일정한 한계를 넘지 못했을까? 왜 음악에서는 아직도 반음의 개념에 이르지 못했을까? 마치 자연이 우리와는 다른 이 인간 집단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한꺼번에 찾아낼 능력을 주었으되 그 경계를 넘어 확장해 나갈 능력은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반대였다. 지식의 출발은 늦었지만 일단 얻고 나서는 그것을 빠르게 발전시켜왔다. 오히려 덜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언제나 점성술이라는 오류를 참된 천문 지식과 나란히 받아들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미신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나 공통된 것이었고 우리 역시 그것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오류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에서 수많은 기술과 학문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발전이 제한적이었는지를 묻는다면 이유는 아마 두 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하나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것을 거의 절대적인 권위로 존중하는 태도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이미 완성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변화와 진전을 가로막았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언어 자체가 지닌 구조적 특성이다. 언어는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일은 본래 단순한 도구에 불과해야 했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가장 어려운 기술이 되었다. 단어마다 서로 다른 문자가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문자를 아느냐가 학자의 기준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야 비로소 글을 제대로 쓰게 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이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꾸준히 다듬어온 분야는 도덕과 법 제도였다.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질서가 중국 정치의 근간을 이룬다. 국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친족과 지인, 관리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식 있는 관료들은 도시와 지방의 아버지로 여겨지고 군주는 제국 전체의 아버지로 인식된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이 거대한 국가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작동하게 되었다. 제국을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는 원칙이 기본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의무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황제와 관청은 큰 도로를 정비하고
강을 잇고 운하를 파며 농업과 수공업을 키우는 일에 끊임없이 힘을 쏟아왔다. 17세기 초의 중국 제국은 인도나 페르시아, 터키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번영한 나라였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보아도 여러 단계로 위계화된 거대한 법정들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 구성원들이 수차례의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제도보다 더 나은 정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중국에서는 모든 일이 이러한 법정들을 통해 처리된다. 제국 전체를 관장하는 6개의 최고 법원이 있으며 첫 번째는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감독하고 두 번째는 재정을 담당하며 세 번째는 의례, 학문, 예술을 관할하고 네 번째는 군사를 맡고 다섯 번째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을 총괄하며 여섯 번째는 공공토목사업을 책임진다. 이 모든 법정에서 결정된 사안은 다시 최고 재판소로 보고된다. 이들 상급기관 아래에는 베이징에 상주하는 44개의 하급 법정이 있으며 각 지방과 도시의 관리들도 각각 하나의 법정의 보좌를 받는다. 이런 행정체제에서 황제가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 법률은 황제로부터 나오지만 국가 제도의 구조상 그는 자격심사와 시험을 통해 관리로 선발된 인물들의 자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 신 앞에서처럼 엎드리고 황제에 대한 사소한 무례조차 법으로 신성모독처럼 처벌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제적이고 자의적인 정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전제 정치는 군주가 법을 어기지 않고도 아무 절차 없이 오직 자신의 의지 하나만으로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과 명예, 재산이 법으로 보호된 나라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 제국이었다. 법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거대한 기구들이 많을수록 행정은 그만큼 자의적일 수 없다. 설령 군주가 자신에게 알려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백성에게까지 그것을 미치게 할 수는 없으며 그들은 법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 유럽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 수준의 농업 발전만 보아도 백성이 농사를 망칠 만큼의 세금에 짓눌려 있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점은 농촌이 비옥했을 뿐 아니라 도시 역시 번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국 안에는 연회가 열릴 때마다 공연이 곁들여지지 않는 도시가 없었다. 사람들은 극장에 가는 대신 극장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다. 비극과 희극의 예술은 널리 퍼져 있었지만 고도로 세련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중국인들은 정신의 예술을 어느 하나도 극한까지 완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풍부하게 즐겼고 결국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행복했다. 이러한 행복은 1630년 무렵 가장 참혹한 재앙과 전면적인 파괴로 이어졌다. 만리장성 너머에는 요동 지방이 있었는데 요동의 북동쪽에는 만주 타타르의 몇몇 부족 집단이 있었고 요동의 부총독은 이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다. 1622년 이 타타르인들은 전쟁을 이끌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했다. 그는 중국군을 격파하고 요동으로 승리의 진군을 했으며 마침내 수도를 공격해 함락시켰다. 이 전쟁은 아주 오래된 시대의 전쟁들과 다를 바 없이 치러졌다. 이 지역에서는 화기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활과 창, 곤봉, 시미터 같은 구식 무기들이 사용되었고 방패와 투구도 드물었으며 팔보호구나 금속 장화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방어시설이라고 해봐야 해자와 성벽, 탑 정도였고 성벽을 파괴하거나 사다리를 걸어 기어오르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오직 육체의 힘뿐이었다. 들판에서 수경하는 데 익숙한 타타르인들은 보다 안락한 생활에 길들여진 민족에 비해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중국의 한 장군은 포르투갈령 마카오에서 들여왔던 예수의 신부 아담살이 주조했던 간에 몇 문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타타르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포병이 거의 없던 타타르인들이 결국 대포를 가진 쪽을 이겼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신대륙에서 벌어졌던 일과는 정반대였고 북방 민족이 남방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하나의 증거로 여겨졌다. 더 놀라운 점은 타타르인들이 두 차례의 미성년 황제 시기를 거치면서도 이 거대한 중국 제국을 한치 한치 정복해 나갔다는 사실이다. 젊은 황제 순치는 1661년 24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때까지도 타타르의 지배는 완전히 공고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은 다시 그의 아들 강기를 황제로 선출했는데 아버지가 즉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이는 8살이었다. 이 강기는 중국 제국을 재건했고 중국인과 타타르인 모두에게 복종을 이끌어낼 만큼 충분히 현명했고 또 운이 따랐다. 그가 관리로 임명했던 선교사들은 강기를 완벽한 군주로 칭송했다. 반면 관리가 된 적이 없던 몇몇 여행자들,
특히 르장티는 그가 비열할 정도로 인색하고 변덕이 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세부 사항들은 세계의 큰 흐름을 그리는 데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군주 아래에서 제국이 안정되고 번영했다는 사실이며 왕은 바로 그 결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30년이 넘게 이어진 이 격변의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겪은 가장 큰 굴욕 가운데 하나는 승리자인 타타르인들이 그들에게 타타르식으로 머리를 깎도록 강요했다는 점이었다. 머리카락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아직 시간은 정복한 민족과 정복당한 민족을 완전히 하나로 섞어 놓지 못했다. 그러나 타타르인들이 중국의 법과 풍습, 종교를 받아들였으니 두 민족은 머지않아 하나의 민족으로 합쳐질 것이다.